뭐지? 식물인간인 아버지가 어떻게 걷지? 7년째 식물인간이라고 믿었던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손목에 새파란 멍이 생겨 있었죠. 움직일 수 없는 사람에게 멍이 생긴다는 건 누군가가 그 손목을 붙잡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요양원 CCTV에 찍힌 시간은 새벽 3시 13분이었어요. 복도를 걷는 사람 발목엔 환자 팔찌가 있었고 번호는 310이었죠. 그 번호는 제 아버지 병실 번호였어요. 그런데 문을 열었을 때 아버지는 침대에 그대로 누워 있었어요. 눈도 감은 채로요. 그러면 새벽 3시 13분에 복도를 걸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저는 그날 처음 알았어요. 요양원에서 가장 무서운 건 기록이 비어있는 새벽이라는 걸요. 그 시간엔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이 되면 다 없던 일이 되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 작은 손길이 이야기를 이어줍니다. 상진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같은 시간에 요양원 3층 312호 앞에 섰습니다. 시간은 늘 같았고 그 시간만큼은 상진이 붙잡고 버티는 기도 같은 시간이었어요. 7년 전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8년 전 집을 나간 여동생 혜진을 찾기 위해 부모님은 그날도 차를 타고 나갔어요. 그리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사고로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식물인간 판정을 받았어요. 한순간에 두 부모를 잃은 겁니다. 그날부터 상진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상진은 매주 이 복도를 걸으며 스스로에게 벌을 주듯 같은 문을 열어왔어요. 복도는 늘 소독약 냄새와 따뜻하게 데운 죽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멀리서는 TV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끊기곤 했습니다. 312호 문을 열자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커튼 사이로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오며 침대 시트를 얇게 덮고 있었고 아버지 오경수는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 소리와 심전도 기계의 일정한 알람이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공간을 메우고 있었지만 상진의 마음은 늘 허공에 걸려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대답 없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일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잔인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상진은 늘 그랬듯 과일을 정리하고 물수건으로 아버지 손등을 닦고 침대 옆에 앉아 아버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 순간 상진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아버지 손목 안쪽에 새파랗게 번진 멍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부딪혀서 생긴 멍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목을 감싸듯 둥글게 멍이 퍼져 있었고 멍의 가장자리가 유난히 선명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손목을 세게 움켜쥐었다가 놓은 자리처럼 손가락 자국이 남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상진은 손목을 조금 더 들여다봤고 순간 목 뒤가 서늘해졌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사람에게 이런 멍이 생긴다는 건 누군가가 그 손을 움직였다는 뜻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상진은 침대 옆 호출벨을 눌렀고 잠시 후 젊은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간호사는 환자 팔찌를 확인하고 체온계를 꺼내며 무심하게 움직였지만 상진의 눈은 계속 아버지 손목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손목에 멍이 있어요. 지난주엔 분명히 없었는데. 간호사는 멍을 힐끗 보더니 어깨를 한번 으쓱했습니다. 어르신들 피부가 얇아서 체위 변경하다 보면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런 말들이 이어질 것처럼 보였지만 간호사는 이상하게도 말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빨리 이 얘기를 끝내고 싶다는 눈빛이 스쳤고 상진은 그 짧은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그런 멍은 자주 생겨요. 간호사가 회피하듯 말했습니다. 자주 생긴다. 그 말이 더 이상했습니다.
아버지는 7년째 눈도 못 뜨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주 생길 만큼 움직인 적이 없었습니다. 상진은 말을 더 붙이려다가 간호사가 이미 문 쪽으로 몸을 돌리는 걸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누군가를 의심하는 말은 쉽지 않았어요. 괜히 문제를 크게 만들었다가 아버지에게 더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두려운 마음이 먼저 올라왔으니까요. 간호사가 나가고 상진은 다시 아버지 곁으로 돌아와 이불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침대 밑에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빛이 닿는 각도에서 반짝이는 작은 조각들이었습니다. 상진이 몸을 낮춰 확인해 보니 그것은 깎인 손톱들이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개가 모여 있었고 그것들이 최근에 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상진은 아버지 손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손톱이 깔끔하게 짧아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게 기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진은 벽에 걸린 간병일지를 펼쳤습니다. 기록은 일정했습니다. 체위 변경, 경관 영양, 기저귀 교체, 간단한 관찰. 그런데 이상하게도 밤 시간대, 특히 새벽 기록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비워둔 것처럼 정해진 칸들이 통째로 공백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상진은 그 빈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기록이라는 건 남기기 위해 존재하는데 왜 하필 가장 조용하고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시간대가 비어 있을까요? 상진은 그 공백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관리가 아니라 숨김의 냄새였습니다. 상진은 일지를 덮고 아버지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표정도 없었지만 상진은 이상하게도 아버지가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말 못하는 사람이 알아차려 달라고 조용히 바라는 것처럼요. 면회를 마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상진은 복도 끝에서 서성이는 간호조무사 한 명을 보았습니다. 명찰에는 강미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은 상진과 눈이 마주치자 잠깐 고개를 숙였고 그냥 지나가려는 듯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미정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말하고 싶다는 표정이었고 말하면 안 된다는 표정이기도 했습니다. 상진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사이 미정이 아주 가까이 다가와 귓속말로 숨소리처럼 속삭였습니다. 아드님, 밤에 한번 병원에 오셔야 해요. 상진이 돌아봤을 때 미정은 이미 복도 저편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상진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현실인지 자신이 너무 예민해진 탓에 들린 환청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아버지 손목의 멍은 우연처럼 생긴 게 아니었고 기록의 공백은 실수가 아니라는 느낌이 점점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상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건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새파란 멍과 비어있는 새벽의 칸, 그리고 밤에 한번 오셔야 해요라는 미정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상진은 결국 결심했습니다. 내일 밤 요양원에 다시 가보기로. 누가 뭐라고 하든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로요. 다음 날 밤 11시, 상진은 요양원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낮에는 사람 소리로 가득하던 건물이 밤에는 낯설게 조용했어요. 몇 개 창문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소리는 오히려 건물의 고요함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상진은 후드를 깊게 눌러쓰고 건물 뒤편 직원 출입구로 향했어요. 밤이면 당연히 잠겨 있어야 할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문은 열려 있었어요. 우연히 열린 게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열어둔 것처럼 문틈이 아주 정확하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복도는 비상등 불빛만으로 겨우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상진은 숨을 죽이고 계단을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병실과 가까운 작은 휴게실로 들어갔죠. 휴게실 한쪽 벽에는 CCTV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화면은 여러 개로 나뉘어 1층 로비, 복도, 엘리베이터 앞, 그리고 3층 복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상진은 의자에 앉지 못하고 서서 화면을 바라봤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실감이 났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하지 않을 일이었죠. 하지만 그날 상진은 이미 뒤로 물러설 수 없었어요. 멍 하나가, 기록의 공백 하나가 사람을 여기까지 끌고 올 수 있다는 걸 자신도 놀라며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1시가 지나고 2시가 지나도 아무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상진은 괜히 헛걸음했나 싶었습니다. 미정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흔들려 괜한 말을 한 건가 싶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하게 긴장이 더 커졌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3시가 가까워지자 상진의 감각은 최고조로 예민해져 있었어요. 숨소리, 심장소리, 화면의 작은 잡음까지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어요. 모니터 속 3층 복도 화면에 아주 느린 움직임이 잡혔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환자복 바지, 맨발, 발목에 반짝이는 팔찌. 상진은 화면에 얼굴을 바짝 가져갔습니다. 사람이 걸어오는 속도가 이상했어요. 건강한 사람이 걷는 속도가 아니었고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속도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잠결에 걸어 나오는 사람처럼 어딘가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죠. 그런데 발목 팔찌에 적힌 숫자가 화면에 잡히는 순간 상진의 숨이 멎었습니다. 312. 아버지 병실 번호였어요. 화면 오른쪽 상단에는 시간이 찍혀 있었습니다. 새벽 3시 13분. 상진은 반사적으로 휴게실 문을 열고 복도로 뛰쳐나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발바닥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소리가 크게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312호 앞에 도착해 문손잡이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잠겨 있었습니다. 안에서 잠긴 문이 아니었어요. 밖에서 잠긴 문이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밖에서 잠근 거였어요. 상진은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누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천천히 너무 침착하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상진은 숨을 삼키며 고개를 들었어요. 어둠 속에서 흰 가운이 먼저 보였고 그 다음으로 부드러운 미소가 보였습니다. 서동철 원장이었어요. 원장은 마치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듯 상진에게 조금도 놀란 표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드님, 면회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요.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십니까? 원장이 친절한 척하며 물었습니다. 상진은 입술이 굳었어요. 방금 본 화면을 말하면 원장이 증거를 지울 것 같고 말을 안 하면 자신이 미친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았습니다. 상진이 말을 잇지 못하자 원장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어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312호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상진은 숨을 멈췄어요. 방 안에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그대로 누워 눈을 감고 계셨어요. 움직임도 기침도 어떤 변화도 없이요. 원장은 상진을 돌아보며 아주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히려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오히려 더 섬뜩했어요. 상진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보시다시피 어르신은 편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겁니까? 원장이 낮게 물었습니다. 상진은 침대 위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다시 원장을 바라봤어요. 그러면 CCTV 속 312 팔찌를 찬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상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원장은 여유롭게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상진은 결국 자신과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아니요. 제가 착각했나 봅니다. 상진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원장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상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 손길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체온이 아닌 통제가 느껴졌죠. 밤에는 출입을 자제해 주세요. 어르신들 안정에 방해가 됩니다. 원장이 경고처럼 말했습니다. 상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1층으로 내려왔어요. 빗소리가 더 커져 있었고 차 안에 앉았는데도 몸이 떨렸습니다. 상진은 핸들을 꽉 잡은 채 아까 본 화면을 머릿속에서 되감았어요. 3시 13분, 312, 복도를 걷는 사람, 그리고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다. 그 사실들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요양원에서 밤의 질서를 만들고 있고 그 질서 안에서는 보호자조차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큰 증거를 확보한 뒤 움직이시겠습니까? 상진은 결국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다가 아무것도 못 잡으면 원장은 더 교묘해질 것이고 아버지는 더 위험해질 것 같았거든요. 상진은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어요. 요양원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한 기사에서 손이 멈췄어요. 연금 횡령 의혹, 무연고 후견인, 요양원 회계 불투명. 상진은 화면을 바라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 손목의 멍이 이제는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어요. 더 큰 비밀로 가는 첫 번째 단서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상진은 평소보다 더 이른 시간에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사람의 눈이 많은 낮에 확인할 수 있는 것부터 확인해야 했거든요. 상진은 312호에 들어가 침대 주변을 천천히 살폈어요. 아버지 상태는 변함이 없었고 멍은 조금 옅어졌지만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상진은 침대 옆 쓰레기통을 봤어요. 늘 비어있던 작은 통 안쪽에 찢어진 약봉지가 하나 보였습니다. 상진은 순간 이상했어요. 아버지는 경관 영양으로만 영양을 공급받는데 왜 약봉지가 있을까요? 상진은 주위를 살피고 약봉지를 꺼냈어요. 손끝이 떨려 봉지를 바로 펼치지 못했습니다. 봉지를 펴는 순간 상진의 눈이 굳었어요. 봉지에는 약 이름과 투약 시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수면 유도제 계열 이름이었고 투약 시간이 적혀 있었어요. 새벽 3시 투약. 아버지의 정식 처방 전에는 없는 약이었습니다. 상진은 곧바로 아버지 서랍을 열어 처방전과 투약 목록을 확인했어요. 위장보호제, 영양제, 혈압 관련 약. 거기엔 그 수면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봉지는 분명 서동철이라는 처방자 이름과 함께 찍혀 있었어요. 상진은 간호사실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실 앞에서 잠깐 멈췄어요. 전날 밤 원장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등장하던 얼굴, 잠겨있던 문, 그리고 대답을 기다리는 듯한 눈빛. 상진은 약봉지를 주머니에 넣고 대신 강미정을 찾았어요. 미정은 차트를 정리하다 상진을 보자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상진이 약봉지를 조심히 꺼내 보여주자 미정의 표정에서 피가 싹 빠졌어요. 이거 아버지한테 투약한 겁니까? 상진이 낮게 물었습니다. 미정은 주위를 둘러본 뒤 아주 작은 메모지에 시간을 적어 상진 손에 쥐어줬어요. 지금은 안 돼요. 오늘 밤 뒷주차장으로 오세요.
미정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상진은 메모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아버지 병실로 돌아왔어요. 그날따라 아버지의 손을 잡는 일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상진은 손목의 멍위로 손가락을 살짝 얹었다가 금세 떼어냈어요. 누군가 아버지를 이렇게 다뤘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상진은 벽에 간병일지와 투약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기록은 여전히 새벽을 비워두고 있었어요. 낮 시간만 정갈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꼼꼼한 기록에서 하필 새벽만 비어 있다는 게 우연일 리 없었어요. 그날 밤 10시, 상진은 요양원 뒤편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미정은 어둠 속에서 빠르게 걸어와 상진의 차 옆 좌석에 탔어요. 미정은 손을 무릎 위에 모아쥐고 한참을 말을 못했어요. 마치 한마디를 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처럼요. 그러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께 매일 밤 약을 먹여요. 원장 지시예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상진은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매일 밤이라는 말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거짓말처럼 들리지 않았거든요. 상진은 목이 잠겨 잠시 말을 못하고 겨우 입을 열었어요. 왜요? 우리 아버지는 식물인간인데요. 상진이 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미정은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식물인간으로 정리된 사람들 중에 사실은 의식이 조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낮에는 조용하지만 밤에는 깨어나려고 하는 사람들, 말은 못해도 반응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원장이 관리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미정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진은 이미 아버지의 손목멍을 봤어요. 새벽 3시 13분을 봤습니다. 빈 기록을 봤죠. 그래서 미정의 말은 퍼즐의 마지막 조각처럼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도 의식이 있다는 겁니까? 상진이 떨리며 물었습니다. 미정은 확실히 말하지 못하고 대신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어요. 그 끄덕임이 상진에게는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상진은 눈을 감았어요. 7년 동안 아버지는 깨어 있었을지도 몰라요. 말하고 싶어도 말이 나오지 않고 손을 움직이고 싶어도 약 때문에 몸이 굳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이익을 위해 아버지를 가장 긴 침묵 속에 가둬버린 거예요. 미정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진짜 기록은 종이 일지가 아니라 원장실 컴퓨터에 있다고요. 종이는 얼마든지 고치거나 지울 수 있지만 컴퓨터의 원본 데이터는 흔적이 남는다고 했어요. 미정은 차에서 내리기 전 상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원장은 돈 때문에 사람도 바꿔요. 미정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미정이 사라지고 상진은 차 안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상진은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환자 관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원장에게 환자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돈벌이가 7년이나, 아니, 그보다 더 오랜 시간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상진은 7년 전 아버지가 입원했던 대학병원 기록 보관소를 찾았습니다. 상진은 보호자 신분증을 내밀며 의무기록 열람을 요청했어요. 직원은 오래된 파일을 찾느라 시간이 조금 걸렸고 마침내 두꺼운 서류철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상진은 서류철을 받아들고 조용히 앉았어요. 이 종이 뭉치 속에 아버지의 지난 7년이 식물인간이라는 판정으로 갇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기 기록은 예상대로였어요. 두부 외상, 의식 저하, 혼수 상태, 긴급 처치. 그런데 상진의 손이 멈춘 건 사고 후 3주쯤 지난 시점의 기록에서였습니다. 신경과 소견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경계성 의식 상태, 간헐적 눈 움직임 관찰, 청각 자극에 미약한 반응, 재활치료 권고, 회복 가능성. 상진은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숨이 가빠졌어요. 식물인간이 아니었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있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7년 전 상진은 이 기록을 보지 못했습니다. 당시 병원에서 받은 건 전원 요약지 한 장뿐이었어요. 거기엔 의식저하, 혼수 상태라는 큰 진단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펼쳐본 두꺼운 의무 기록, 그 안쪽 진료 경과 기록에는 경계성 의식 상태, 회복 가능성이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요약지 한 장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상진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이후 기록이 뚝 끊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쯤 전원 기록이 짧게 남아 있었어요. 요양원 전원, 보호자 요청. 상진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끝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보호자 요청. 그 보호자는 다름 아닌 자신이었어요. 상진은 기록을 덮고 차 안에 앉아 이마를 핸들에 기댔습니다. 누가 나쁜 걸까요? 요약지의 중요한 내용을 빼먹은 담당에? 아니면 그걸 이용한 원장? 아니,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몰라요. 상진은 그때 기억이 났어요. 전원 상담할 때 원장이 했던 말이요. 담당 선생님께 얘기 들었습니다. 의식 회복이 어려운 상태라고요. 원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요약지에 없는 내용까지도요. 상진은 다시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312호에 들어가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그 손목의 멍은 아직 남아 있었고 상진은 그 멍을 보며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겠죠? 상진이 울컥하며 말했어요. 혹시 제 목소리 들리시면 손가락 한 번만 움직여 보세요. 아주 조금만이라도요. 상진은 아버지의 검지를 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렸습니다. 혹시라도 반응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었거든요. 상진은 숨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아버지의 검지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 번, 분명히 한 번 움직였어요. 상진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착각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분명했고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어요. 상진은 두 손으로 아버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힘은 약했지만 그 약함이 오히려 더 처절했어요. 살아있으면서도 살아있다고 말하지 못한 사람이 내는 힘이었습니다. 상진은 그 힘을 붙잡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결심처럼 굳어지는 걸 느꼈어요. 이제는 미루면 안 됩니다. 이제는 확실한 증거를 가져와야 해요. 그래야 아버지를 꺼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양원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멈출 수 있어요. 며칠 뒤 상진은 결심했어요. 원장실 컴퓨터에 있다는 진짜 기록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다시 밤에 움직여야 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난번 원장과 마주쳤을 때 상진은 느꼈어요. 원장이 자신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걸요. 혼자서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상진은 미정에게 연락했고 미정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밤 11시 상진은 지하 세탁실 쪽 계단에서 미정을 만났습니다. 미정은 손전등을 들고 있었고 그 손이 떨리는 게 빛에서도 보였어요. 둘은 조용히 지하로 내려갔고 세탁실 옆 작은 보관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서류 상자와 오래된 CCTV 저장 장치들이 쌓여 있었어요. 미정이 한 상자를 꺼내려는 순간 위쪽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내려오는 소리였어요. 미정은 숨이 멎은 듯 멈췄고 상진도 즉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보관실 문틈으로 들어온 건 간호사 가운을 입은 한 여자의 그림자였어요. 여자는 마스크를 내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지금 여기서 뭐해? 상진은 얼어붙었어요. 8년 전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긴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후 부모님은 혜진을 찾기 위해 애썼지만 결국 찾지 못했어요. 상진은 그 이름을 머릿속에서 지우려 애쓰며 살았는데 지금 이 목소리, 이 눈매, 이 말투가 정말로 혜진처럼 느껴졌어요. 혜진아, 너가 왜 여기 있어? 상진이 충격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혜진은 잠깐 미정 쪽을 보더니 다시 상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마치 오래 참았던 말을 꺼내듯 말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그동안 연락 못해서. 아버지 때문에 왔어. 오빠가 아버지를 여기 보냈다는 얘기를 어떻게 듣게 됐고,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 상진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8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혜진이 결국 아버지 때문에 돌아온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혜진마저 떠나고 상진은 너무 오래 혼자였어요. 유일하게 남은 가족이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혜진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혜진은 상자를 뒤져 낡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장부에는 어르신들의 이름과 계좌, 연금 입금, 그리고 같은 날 같은 금액으로 빠져나간 출금 내역이 정리돼 있었어요. 상진의 아버지 이름도 있었습니다. 매달 연금이 들어오고 같은 날 전액 인출, 인출자 항목엔 법정 대리인 같은 단어가 반복되어 있었어요. 상진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아버지는 7년 동안 의식을 억제당한 것만으로도 모자라 돈까지 빼앗기고 있었던 거예요. 혜진은 원장실 컴퓨터에 원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투약 원본, CCTV 원본, 후견인 서류, 출금 승인. 다 거기에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내일 새벽 원장이 외부 일정으로 비운다는 정보까지 덧붙였어요. 상진은 그 말을 듣고 이상하게도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왜 혜진이 이런 정보까지 알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딱 맞게 모든 게 준비된 것처럼 느껴질까요? 하지만 상진은 그 의심을 눌렀어요. 지금은 아버지를 꺼내는 게 먼저였거든요. 상진은 낮게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원장실로 들어갑시다. 다음 날 새벽 4시 요양원은 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평화로운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곳에선 조용한 시간에 더 무서운 일들이 벌어졌으니까요. 상진은 뒷문으로 들어와 2층 원장실 방향으로 향했어요. 옆에는 혜진이 있었고 뒤에는 미정이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상진은 계속 아버지 손목의 멍을 떠올렸어요. 그 멍이 이 새벽의 공기를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원장실 앞에 도착했을 때 혜진이 주머니에서 마스터키를 꺼냈어요. 직원용 키야. 내가 열게. 혜진이 조용히 말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지나치게 깔끔했습니다. 서류는 정리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고급 커피 캡슐과 명함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상진은 이곳은 숨길 게 없는 공간처럼 꾸며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진짜 숨길 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숨기기 때문이죠. 혜진은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고 그녀는 몇 가지를 시도했습니다. 그 사이 상진은 서랍을 열었어요. 환자 계약서, 후견인 신청서, 기부금 영수증, 케어용품 납품 계약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상진의 손이 멈춘 건 납품 계약서에 찍힌 회사명 때문이었어요. HJ 케어라는 이니셜과 함께 대표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진은 손전등을 가까이 대고 이름을 확인하려 했지만 어둠 속에서 작은 글씨가 정확히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했던 건 금액이었어요. 기저귀, 영양제, 방수 패드 같은 품목이 지나치게 높은 단가로 적혀 있었고 매달 고정으로 큰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혜진이 낮게 말했어요. 오빠, 들어갔어. 파일 복사할게. 화면에는 폴더가 떴습니다. 투약 기록 실제, CCTV 백업, 후견 인서류, 회계. 미정이 USB를 건넸고 혜진은 복사를 시작했어요. 상진은 서랍 가장 밑에서 환자 특이사항 비공개 파일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환자별 상태가 적혀 있었고 상진의 아버지 항목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경계성 의식상태 야간 각성 빈번 수면제 투여로 관리. 상진은 손끝이 굳었습니다. 기록이 있었고 그 기록은 숨겨져 있었어요. 7년 동안 누군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깨어 있었다는 걸요. 상진이 파일을 덮는 순간 책상 위에 놓인 수건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낡은 수건이었습니다. 상진은 수건을 펼쳤고 그 순간 숨이 멎었어요. 수건 모서리에 떨리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난 멀쩡하다. 약을 먹이면 말이 안 나온다. 살려줘. 글씨체가 익숙했어요. 아버지가 예전 메모지에 남기던 글씨체와 닮아 있었습니다. 상진은 수건을 손에 쥐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 7년이 한 문장으로 압축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살려줘.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남긴 가장 간절한 단어였어요. 그 순간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원장실 문고리가 돌아갔어요. 복도 쪽 불이 켜졌고 문 밖에서 원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 있습니까? 세 사람의 숨이 동시에 멈췄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나갈 수가 없었어요. 상진은 본능적으로 USB를 확인했고 혜진은 USB를 급히 뽑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미정은 손전등을 끄고 벽에 붙었어요. 바로 그때 혜진이 상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이쪽으로, 빨리. 혜진이 급하게 속삭이며 원장실 뒤편 책장을 가리켰어요. 혜진은 책장 옆 작은 레버를 당겼고 책장이 살짝 열리며 뒤편의 좁은 통로가 나타났습니다. 비밀 통로예요. 주차장으로 연결돼 있어요. 빨리. 세 사람은 급히 비밀 통로로 들어갔습니다. 통로는 좁고 어두웠지만 계단이 아래로 이어져 있었어요. 뒤에서 원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세 사람은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좁은 계단을 내려가며 발소리가 울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내려가자 통로 끝에 금속 문이 나타났어요. 혜진이 문을 열자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밖으로 나와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상진은 혜진에게서 USB를 받았습니다. 오빤 먼저 나가. 내가 뒤처리할게. 혜진이 말했어요. 상진은 고맙다는 말을 하려다가 혜진의 표정을 봤습니다. 그 표정이 이상하게 차가워 보였어요. 하지만 어둠 속이라 착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아침 상진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형사는 USB를 받으며 차분히 말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진은 그 말이 답답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급한데 세상은 늘 절차를 먼저 요구했거든요. 형사가 컴퓨터에 USB를 꽂고 폴더를 열었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폴더는 존재했지만 파일이 손상되어 있거나 영상이 중간에서 끊기거나 날짜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새벽 3시 13분 영상은 오류로 재생되지 않았어요. 상진은 멍해졌습니다. 원장실에서 분명히 복사되는 걸 봤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는 걸까요?
의도적으로요? 네. 보통 파일이 깨지면 전체가 안 열리는데 이건 중요한 부분만 콕 집어서 손상되어 있어요. 새벽 3시 13분 CT 영상, 투약 기록 핵심 부분들만요. 상진은 순간 머리끝이 싸늘해졌어요. 원장실에서 나오던 그 급박한 순간 누가 USB를 가장 오래 쥐고 있었는지 떠올랐거든요. 혜진이었습니다. 비밀 통로로 탈출할 때 혜진이 USB를 급히 뽑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주차장에 도착해서야 상진에게 건넸죠. 그 사이에 혜진이 뭔가 했을까요? 아니야. 상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형사가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럼 이 USB로는 증거가 안 되는 건가요? 현 상태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죠. 형사가 위로했지만 상진은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경찰서를 나온 상진은 차 안에 앉아 핸들에 이마를 댔습니다. USB가 손상됐다는 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없앴다는 뜻이에요. 그 누군가가 혜진일까요? 상진은 핸드폰을 꺼내 혜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혜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처럼 밝았습니다. 혜진아, 어제 USB 말이야. 응, 잘 전달했어? 경찰이 뭐래? 그게 파일이 손상돼 있대.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뭐? 중요한 부분이 다 깨져 있어. CCTV 새벽 3시 13분 영상도 안 나와. 이상하다. 분명히 복사될 때는 잘 됐는데. 혜진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묻어났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상진은 자신이 의심한 게 부끄러워졌습니다. 혹시 원장이 뭔가 조작한 걸까? 혜진이 물었어요. 모르겠어. 형사도 이상하다고 했어. 오빠, 포기하지 마.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내가 요양원에서 더 찾아볼게. 고마워, 혜진아. 내가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야. 전화를 끊고 상진은 한숨을 쉬었어요. 의심했던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상진은 집에서 USB를 보며 좌절했어요. 손상된 파일들, 재생되지 않는 영상.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상진은 혜진을 떠올렸어요. 비밀 통로를 알고 있던 혜진. USB를 가장 오래 쥐고 있던 혜진.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8년 만에 돌아온 여동생을 의심할 수는 없었어요. 같은 시각 요양원 3층. 미정은 야간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원장실 앞을 지나갈 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정은 발걸음을 멈추고 문틈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USB는 제대로 처리했어요. 혜진의 목소리였어요. 잘했어. 그놈이 경찰서에 가져가도 소용없을 거야. 파일은 다 깨졌으니까. 원장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미정은 숨이 멎었어요. 혜진이 원장과 함께 있다니. 그런데 미정이라는 년이 문제예요. 걔가 너무 많이 알아요. 혜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감시해. 움직임 이상하면 바로 보고해. 이미 하고 있어요. 요즘 지하 보관실 쪽 자주 가더라고요. 미정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혜진 씨가 원장 편이었어? 그럼 어젯밤은 처음부터 우리를 속인 거였네. 미정은 조용히 뒤로 물러나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복도 모퉁이에 숨어서 숨을 고르는데 원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혜진이 나왔어요. 미정은 숨을 죽였습니다. 혜진은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주위를 살폈어요. 그러다 미정이 숨은 쪽을 봤습니다. 미정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혜진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계단으로 내려갔어요. 미정은 한참을 기다렸다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상진 씨한테 알려야 해. 하지만 지금 전화하면
혜진 씨가 알 수도 있어. 미정은 일단 증거부터 확보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미정은 출근 시간보다 2시간 일찍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어두웠고 건물은 조용했어요. 미정은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보관실에는 오래된 상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먼지가 수북했습니다. 원장이 정말 중요한 걸 디지털로만 보관할까? 나이 많은 사람들은 종이를 더 믿어. 그리고 백업도 따로 해둘 거야. 미정은 2016년, 2017년, 2018년 상자를 열기 시작했어요. 낡은 장부들이 나왔습니다. 환자별 수입 관리, 후견인 현황, 특이사항 일지. 미정은 특이사항 일지를 펼쳤어요. 거기에는 손글씨로 적힌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312호 오경수, 야간 각성 빈번 수면제 증량 필요. 205호 김순자, 새벽 2시 눈뜸 투약 시간 조정.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원장은 알고 있었어요. 환자들이 깨어나고 있다는 걸. 다음 상자를 열자 USB와 외장 하드드라이브가 나왔습니다. 미정은 하드드라이브를 들고 주위를 둘러봤어요. 노트북이 필요했습니다. 휴게실에 공용 노트북이 있었어요. 미정은 하드드라이브를 가방에 넣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1층 휴게실로 가려는데 복도에서 불이 켜졌어요. 미정은 급히 세탁실로 숨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미정 씨, 거기 있어요? 혜진의 목소리였어요. 미정은 숨을 참았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인기척이 들렸는데. 혜진이 중얼거리며 지나갔습니다. 미정은 한참을 기다렸다가 조용히 세탁실을 나왔어요. 뒷문으로 빠져나가 자신의 차로 갔습니다. 차 안에서 노트북을 꺼내 하드드라이브를 연결했어요. 화면에 폴더들이 떴습니다. CCTV 원본 2018 투약 기록 실제, 연금관리 내부. 미정은 CCTV 폴더를 열었어요.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3월 15일 밤, 미정은 새벽 3시 13분 시간대를 찾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312호 환자가 복도를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원장이 나타나 환자의 팔을 거칠게 잡아끄는 장면까지. 이거야. 완벽한 증거야.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혜진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상진 씨한테 전화하면 혜진 씨가 알 거야. 신중하게 움직여야 해. 미정은 일단 평소처럼 출근하기로 했어요. 하드드라이브는 차 트렁크 깊숙이 숨겼습니다. 오전 8시, 미정은 평소 출근 시간에 맞춰 요양원에 들어왔습니다. 간호사실에서 가운을 갈아입는데 혜진이 들어왔어요. 미정 씨, 오늘 일찍 오셨네요. 혜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평소랑 똑같이 출근했는데요. 아, 그래요? 제가 시간을 착각했나 봐요. 혜진은 미정을 한참 바라봤어요. 미정은 최대한 평온한 척했습니다. 오늘 312호 환자분 보실 거예요? 네, 평소대로요.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요새 좀 배우고 싶어서요. 혜진이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미정은 알았어요. 감시하겠다는 뜻이라는 걸. 좋아요. 미정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루 종일 혜진은 미정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도 휴식 시간에도 항상 옆에 있었습니다. 미정은 전화할 기회를 찾을 수 없었어요. 오후 4시 미정은 화장실에 갔습니다. 칸 안에서 조심스럽게 상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급하게 할 말 있어요. 퇴근 후 연락드릴게요. 전화는 위험해요. 문자를 보내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는 순간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미정 씨? 혜진의 목소리였어요. 미정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네, 금방 나가요. 미정은 물을 내리고 나왔어요.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데 혜진이 옆에 섰습니다.
요즘 피곤해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혹시 상진 오빠랑 연락해요? 혜진이 거울 너머로 미정을 봤어요. 미정은 심장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아니요, 왜요? 아니, 그냥요. 오빠가 요즘 좀 이상하더라고요. 혹시 미정 씨한테 뭐 물어본 거 없어요? 없어요. 미정은 손을 닫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혜진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오후 6시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정은 평소처럼 가방을 챙겨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차 트렁크에 숨겨둔 하드드라이브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고민이었거든요. 그때 혜진이 다가왔습니다. 미정 씨, 같이 나가요. 웃는 얼굴이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미정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 급한 볼 일이 있어서. 말끝을 흐리는 미정을 향해 혜진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어디 가세요? 저도 같이 갈게요. 미정은 갇혔다는 걸 알았습니다. 혜진은 이미 의심하고 있었고 놓아줄 생각이 없었어요. 마트 가려고요. 저도요. 같이 가요. 혜진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가방을 챙기며 미정의 팔을 가볍게 잡았어요. 부드러운 동작이었지만 미정은 느꼈습니다. 이건 동행이 아니라 감시라는 걸. 두 사람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미정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주차장이 가까워질수록 손에 땀이 났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미정의 차가 보였어요. 저 트렁크에 하드드라이브가 있습니다. 절대 들키면 안 됐어요. 미정 씨 차 타고 갈까요? 혜진이 미정의 차를 가리켰습니다. 미정은 순간 숨이 멎었어요. 트렁크를 열면 들킬 겁니다. 아니요, 차 고장나서 못 써요. 급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혜진은 미정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의심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럼 제 차 타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혜진의 차 안.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혜진은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 미정은 손을 꽉 쥐었어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꽉 안았습니다. 혜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 찾았어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어제 새벽 5시. 지하 보관실 다 봤어요. 혜진의 눈이 미정을 꿰뚫었습니다. 미정은 숨이 막혔어요. 들켰다는 걸 알았습니다. 가방 보여줘요. 혜진의 손이 미정의 가방으로 뻗어왔습니다. 미정은 본능적으로 가방을 품에 안았어요. 왜 이래요? 보여줘! 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손이 거칠게 가방을 잡아당겼어요. 바로 그때 미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상진이었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미정 씨, 괜찮으세요? 상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이 미정을 노려봤어요. 전화를 끊으라는 눈빛. 하지만 미정은 끊을 수 없었습니다. 상진 씨, 위험해요. 순간 혜진의 손이 휴대폰으로 뻗어왔습니다. 미정은 차 문을 열고 뛰어내렸어요. 요양원 주차장이에요. 빨리. 소리쳤습니다. 혜진도 차에서 내렸습니다. 미정은 주차장을 가로질러 뛰었어요. 자기 차로, 하드드라이브가 있는 곳으로. 발소리가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혜진이 뒤쫓아오고 있었어요. 미정은 차 열쇠를 꺼내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숨겨둔 가방 속에서 하드드라이브를 꺼냈어요. 바로 그 순간 혜진이 도착했습니다. 그거 내려놔요. 미정은 하드드라이브를 꽉 안았습니다. 안 돼요. 주차장 출구를 향해 뛰었어요.
하지만 혜진이 더 빨랐습니다. 혜진의 손이 미정의 팔을 잡았어요. 놔줘요! 미정가 몸부림쳤습니다. 왜 이래요, 미정씨? 우리 같은 편이잖아요. 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같은 편이요? 미정이 혜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혜진 씨는 원장 편이잖아요. 어젯밤에 다 들었어요. 순간 혜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어요. 들었구나.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차갑게 웃었어요. 그 웃음은 섬뜩했습니다. 그래. 맞아. 나 원장이랑 한편이야. 미정은 숨이 막혔어요. 혜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없었어요. 마치 모든 감정을 지워버린 사람처럼. 바로 그때 주차장 입구로 차 한 대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급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차가 섰어요. 상진이었습니다. 상진은 급히 차에서 내려 두 사람에게 달려왔습니다. 미정 씨, 상진 씨, 미정은 하드드라이브를 상진에게 건넸어요. 이게 증거예요. CCTV 원본, 투약 기록, 다 있어요. 상진은 하드드라이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혜진을 봤어요. 혜진은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오빠를 바라봤어요. 혜진아, 상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너 정말 내 동생이 맞아? 그래. 나 8년 전에 집 나간 오해진 맞아.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상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긴. 돈 때문이지. 혜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도 돈이야? 그분 내 아버지 아니잖아. 그래도 그래도 뭐? 가족이니까? 웃기지 마.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혜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내가 집에서 나간 8년 동안 나 찾으려고는 했어? 찾지도 않았잖아. 상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찾았어. 부모님은 널 계속 찾았어. 거짓말. 한 번도 전화 안 왔어. 번호를 몰랐어. 너가 연락처를 바꿨잖아. 변명하지 마. 혜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요양원 입구에서 경찰차가 들어왔어요. 상진이 오는 길에 신고했던 겁니다. 형사가 주차장으로 내려와 미정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드드라이브를 확인했어요. 결정적 증거네요. 바로 영장 청구하겠습니다. 형사는 즉시 전화를 걸었고 30분 후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경찰들이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혜진과 상진도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원장실에서는 원장이 서류를 불태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동철 씨,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형사가 원장실 문을 열었어요. 원장은 서류를 태우던 손을 멈췄습니다. 하드드라이브 백업 찾았습니다. CCTV 원본, 투약 기록, 연금 횡령 증거 전부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원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3층 복도. 혜진은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경찰의 감시 아래 있었어요. 상진이 옆에 있었어요. 상진은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8년 만에 돌아온 여동생. 상진은 입을 열었습니다. 혜진아, 왜 그랬어? 혜진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상진을 봤습니다. 오빠한테 거짓말했어. 지하에서 만났을 때 혜진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이 병원에 왔다고 했잖아. 오빠가 아버지를 여기 보냈다는 얘기를 듣고 왔다고. 그건 거짓말이었어. 상진은 숨을 죽였습니다. 사실은 처음엔 우연이었어. 혜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간호사 자격증을 따고 일자리를 구하던 중 이 요양원에 왔던 거였어요. 그저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데 입소자 명단을 보다가 한 이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오경수. 믿을 수 없었어요.
혜진은 312호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을 봤어요. 양아버지였습니다. 그 순간 혜진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혜진은 알 수 없었어요. 원장이 제안했을 때 혜진은 망설였습니다. 312호 가족분이시죠? 같이 연금 관리하시겠어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어요. 키워주신 분이었으니까. 밥을 먹여주고 학교를 보내주고 이름을 지어주신 분. 하지만 그때 떠올랐습니다. 7살 때였어요. 오빠 생일날 식탁에 초콜릿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는 웃으며 선물 상자를 건넸고 아빠는 오빠 머리를 쓰다듬었죠. 혜진의 생일은 2달 뒤였어요. 그날 아침 식탁엔 미역국이 있었습니다. 생일 축하해, 혜진아. 엄마가 말했어요. 하지만 케이크는 없었습니다. 선물도 없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혜진은 반에서 1등을 했어요. 시험지를 들고 집에 왔습니다. 엄마, 나 1등 했어. 엄마는 빨래를 개며 잘했다라고 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음 주 오빠가 80점짜리 시험지를 들고 왔어요. 성적 올랐네? 아빠가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외식하자. 온 가족이 식당에 갔어요. 혜진도 따라갔지만 왜 자기 1등은 외식이 아니었는지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오빠는 대학에 합격했어요. 등록금 고지서가 나왔을 때 아빠는 바로 은행에 다녀왔습니다. 망설임도 없었어요. 혜진도 대학에 합격했어요. 고지서를 내밀자 아빠가 말했습니다. 성적은 좋았는데 장학금이 안 나왔네. 혜진은 그때 알았어요. 자기는 다르다는 걸.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케이크 하나, 외식 한 번, 등록금 납부. 하지만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 혜진의 마음속에 금이 갔어요.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고3 겨울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서류 봉투를 발견했어요. 호기심에 열어봤습니다. 입양 동의서, 아동 성명 오혜진, 출신 보육원. 손이 떨렸어요.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혜진은 거실로 뛰어갔어요. 왜 숨겼어요? 왜 저한테 말 안 해줬어요? 어머니는 울었고 아버지는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혜진은 집을 나갔습니다. 8년이 흘렀습니다. 그 8년 동안 혜진은 혼자였어요. 친부모를 찾으려 했지만 기록은 없었고 양부모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는 혼자였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만난 양아버지. 침대에 누운 채 의식 없는 사람. 혜진은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친아버지도 아니고 상속도 오빠한테 다 갈 텐데. 이용하면 되겠다. 그렇게 혜진은 원장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 이니셜로 오혜진 HJ케어 회사를 만들었어요. 요양원에 물품을 납품하는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연금을 빼돌리는 통로였어요. 정상가보다 몇 배 비싼 가격으로 물품을 납품하고 그 차액을 원장과 나눴습니다. 2년 동안 완벽했어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으니까요. 상진은 혜진의 얘기를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혜진아, 넌 틀렸어. 상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봤어. 내가 나간 다음 날부터 엄마 아빠가 얼마나 너를 찾으러 다니셨는지. 혜진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내가 나간 그날부터 단 하루도 빠짐없이 너를 찾으러 다니셨어. 경찰서, 보육원, 친구 집, 모든 곳을. 상진이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7년 전 그날도 너를 찾으러 가시다가 사고를 당하셨어. 엄마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이렇게 되셨어.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걸 처음 들었던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셨어?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모님은 너를 사랑으로 키우셨어. 진짜 자신들의 자식처럼. 상진이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거 엄마가 내게 남긴 편지야. 엄마 짐 정리하다가 찾았어. 하지만 혜진은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바라만 봤어요.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혜진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진이 든 봉투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나중에 읽어볼게. 혜진이 작게 말했어요. 형사가 혜진을 복도 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바로 그때 312호 문이 열렸어요. 구급대원들이 아버지를 옮기기 위해 방에서 나왔습니다. 상진은 급히 아버지 곁으로 갔어요. 아버지, 아버지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7년 만에 천천히 눈이 떠졌어요. 아버지는 복도를 보았습니다. 수갑찬 혜진이 경찰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요. 진, 아버지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혜진이 멈춰섰어요.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와 혜진의 눈이 마주쳤어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빠, 혜진이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 밖에 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형사가 혜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돌려 복도 끝으로 걸어갔어요. 구급차는 아버지를 싣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상진은 복도에 남아 혜진의 뒷모습과 떠나는 구급차를 번갈아 봤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상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정이 옆에서 상진을 붙잡았어요. 며칠 후 유치장 안 혜진은 바닥에 앉아 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간수가 철창 사이로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연예인이 두고 간 거예요. 혜진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오래된 봉투였어요. 엄마의 필체로 사랑하는 혜진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혜진에게. 혜진아, 우리가 너를 속인 건 정말 미안하다. 입양 사실을 숨긴 것도, 내가 물어봤을 때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것도, 하지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우리는 너를 정말 사랑으로 키웠다는 걸. 내가 보육원에서 처음 우리에게 왔을 때 너는 정말 작았어. 두 손에 쏙 들어올 만큼. 그때부터 우리는 다짐했어. 이 아이를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겠다고. 오빠한테만 더 신경 쓴 것처럼 보였다면 그건 엄마 아빠가 서툴렀던 거야. 너는 여자고 딸이니깐 더 강하게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너를 덜 사랑한 건 단 한 번도 없어. 너는 우리의 진짜 딸이야.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너는 우리가 선택한 딸이야. 우리 가족이야. 혜진아, 보고 싶다. 제발 돌아와 줘. 내가 어디에 있든 무얼 하든 너는 우리 딸이야. 사랑한다, 혜진아. 엄마 아빠가. 편지를 읽는 동안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편지 위로 눈물이 번졌어요. 혜진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미안해요. 엄마, 아빠. 혜진의 울음소리가 좁은 유치장 안을 채웠습니다. 뒤늦은 후회였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건 끝나버렸습니다. 혜진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엄마의 필체를, 아빠의 마음을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사랑받고 있었다는 걸, 버려진 게 아니라 선택받았다는 걸.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혜진은 편지를 꼭 안은 채 밤새 울었습니다. 6개월 후 상진은 병원 재활치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천천히 말을 연습하고 계셨어요. 진, 아버지가 힘겹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7년 만에 듣는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상진은 눈물을 참으며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네, 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경계성 의식 상태였던 분이 이 정도로 회복한 건 정말 드문 케이스입니다. 약물을 끊고 제대로 된 재활 치료를 받으시니까 많이 좋아지셨어요. 상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상진은 아버지와 함께 병원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7년 만에 함께 걷는 길이었어요. 느리지만 함께였습니다. 아버지, 힘들면 말씀하세요. 상진이 말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힘겹게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괜찮아. 고마워. 상진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그 7년 동안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벤치에 앉아 잠시 쉬는 동안 상진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버지, 혹시 그날 밤 기억나세요? 새벽 3시쯤. 아버지는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말을 이어갔어요. 약 효과 떨어지면 깨어났어. 밤마다 상진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몸이 안 움직여. 하지만 정신은 깨어 있었어. 아버지가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어요. 어느 날 밤 약이 덜 들었나 봐. 몸이 조금 움직였어. 상진은 아버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났어. 복도로 나갔어. 도망가고 싶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원장이 나타났어. 날 끌고 방으로 가더라고. 그때 손목에 멍이 든 거야. 아버지가 자신의 손목을 만졌습니다. 상진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손목에 생긴 멍이었어요. 원장이 아버지를 억지로 끌고 갈 때 손목을 세게 잡아서 생긴 멍. 처음 봤던 그 멍. 그리고 CCTV에서 봤던 그 사람이 바로 아버지였던 거예요. 312 발찌를 차고 비틀거리며 복도를 걷던 그 사람. 도망가고 싶었던 아버지. 그리고 그걸 발견한 원장이 아버지 손목을 세게 잡아 끌었고 그때 멍이 생긴 겁니다. 그 다음 날부터 더 강한 약을 먹였어. 손도 발도 안 움직였어. 아버지가 말을 이었어요. 수건에 글씨 썼어. 정신 맑을 때 손가락으로 몇 달 걸렸어. 상진은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아버지, 다 끝났어요. 재판에서도 이 사실이 모두 밝혀졌어요. CCTV 분석 결과 새벽 3시 13분에 312호실 환자가 복도를 걷는 장면이 확인됐고 원장이 환자를 억지로 끌고 가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그 이후 투약 기록을 보면 수면제 용량이 2배로 늘어난 것도 확인됐어요. 원장은 아버지가 깨어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강한 약으로 계속 잠재웠던 거예요. 왜일까요? 깨어나면 연금을 받을 수 없었거든요. 식물인간 상태여야만 법정 대리인으로 연금을 관리하고 빼돌릴 수 있었으니까요. 상진은 신문을 펼쳤어요. 일면에 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요양원 연금 횡령 사건, 원장 공모자, 징역 12년 확정, 피해 환자 17명, 총 피해액 8억 추정, CCTV 분석 결과 의식 있는 환자에게 강제 투약, 충격.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재판부는 원장 서동철은 경계성 의식상태 환자들이 밤에 깨어나는 것을 확인하고도 이를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오히려 수면제를 강제 투약해 의식을 억제했다며
환자를 치료 대상이 아닌 수익 수단으로 본 악질적 범죄라고 판시했다. 공모자 오혜진은 피해자의 친딸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입양된 딸이었으며 8년 전 가출 후 요양원에서 우연히 양아버지를 제외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 옆에는 원장과 혜진의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상진은 기사를 접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얼굴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아버지가 돌아왔다는 것,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하나씩 진실을 알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진은 아버지와 함께 벤치에 앉았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퇴원하시면 집으로 가요. 제가 방 다 정리해뒀어요. 상진이 말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은 아직 어렵지만 그 미소 하나로 충분했어요. 상진은 아버지 손목을 봤습니다. 그 멍은 이제 다 사라졌어요. 하지만 상진은 그 멍을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그 멍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나는 여기 있다고 남긴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 13분. 그 시간은 아버지가 탈출을 시도했던 시간이었고, 동시에 상진이 진실을 발견하기 시작한 시간이었어요. 312호 환자 발찌를 차고 복도를 걷던 그 사람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말은 못해도 포기하지 않았던 아버지. 그 작은 흔적 하나가 결국 모든 걸 바꿨어요. 사람은 말이 없어도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끝까지 따라가면 결국 진실은 드러나요. 그날 이후 상진은 알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에서 가장 무서운 건 밤이 아니라 기록이 비어있는 새벽이라는 걸요. 여러분도 언젠가 상진이처럼 선택의 순간을 맞이할 겁니다. 포기할 것인가, 계속 나아갈 것인가. 그 순간 기억하세요. 가장 어두운 밤에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만이 새벽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용기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희망일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요? 잠시라도 가슴이 먹먹해졌다면 댓글에 잘 들었습니다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그 마음이 이 이야기를 기억하게 만들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